한국작가회의 연대활동위원회 권위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날씨도 덥고 바쁘신데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작가회의 작가님들하고 민예총 선생님들도 한국민예총 선생님들도 오셨고요. 시인, 소설가, 아동문학가, 평론가, 수필가 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 사회는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무재 교수님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두 분 나오시죠? 우리 조장관님 모두 발언 잠깐만 들으시고 책담을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예. 소개받은 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을 내고 난 뒤에 이제 출판사 주체로 하는 행사, 그리고 언론사 행사는 갈 수밖에 없었는데 작가의 같이 이제 언론이나 출판사 관계없는 단체 주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권희성 위원장님, 맹 교수님도 아마 총장님이 연락이 와서 갑자기 한번 보자 그래서 저희 측근에서 보게 되었는데 이 작가회의에서 초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른 단체가 만약에 초청했다면 안 갔을 것 같은데 작가분들이 다 모이신 자리고 또 서초동에 나가셨다고 해서 이건 제가 나가서 말씀을 좀 듣고 그 말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다른 어떤 단체보다 여기 계신 작가님들 모인 자리라서 저로서는 영광이고 약간 긴장도 됩니다. 제가 저는 대학 선생이었다가 공직자 하다가 내려왔습니다만 글을 쓰시고 시를 쓰시고 소설을 쓰시고 평론하시는 분들인데 오늘 이런 모임에 초대받은 자체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상황은 많이 언론에 많이 나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로 지금 횟수로는 한 5년째, 만으로는 한 4년 정도 상황인데 저부터 당장 재판이 아직 계속 진행되는 상태고 저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있는 데 얽혀서 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 힘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고요. 힘들었는데 왜 어떻게 버텼을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물론 가족의 힘이라는 게 있을 건데 제가 지난 한 만 4년 횟수로 5년간에 저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지냈거나 이렇게 잘 알았던 대학 동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자리 쫙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수사를 받을 때 초기에는 연락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뭘 물어본다거나 또 확인하거나 자료를 찾거나 증거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연락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매우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그게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는 친구나 지인들이 갑자기 연락을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필요한 확보해야 될 자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연락을 안 받으면 저는 그걸 제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저나 제 가족들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근데 제가 버텼던 힘은 그 빈자리를 전혀 저와 모르는 사람들 일면식도 없고 학교건 지역이건 뭐든 간에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채워주셔서 연락도 주시고 서초동에 오신 분들 말고도 어떻게 사적 인연이 닿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포에 계신 음식점 하는 분이신데 그분은 정기적으로 저희 집에 음식을 보내주시고 계시고 지역도 안동에 계신 어떤 수녀님께서 직접 담그신 여러 가지 장아찌를 또 보내주시고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것들이 저를 지금까지 버티게 저희 가족이 버틸 수 있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좀 아직 끝난 게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버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남아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 길을 이제 좀 무너지지 않고 먹먹먹먹 걸어가볼 생각입니다. 예, 제 말은 이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조국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조국 전 장관께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시고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이고 법무부 장관을 또 역임하셔서 호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 군인들 또 시민들과 함께 하는 차원에서 그 친밀함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함께 하기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또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조이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우시고 참으로 바쁘신데요. 오늘 한국작가의 연대활동위원회에서 주최하고 또 한국작가회하고 한국예술단체 총연합이 주최한 조국 법보전 산책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이런저런 근황을 들려주셨는데 혹시 좀 근황에 대해서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상황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2심 재판이 얼마 전에 시작되어서 한 달에 한 번 재판을 하기 때문에 출석을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의 변화라고 하자면 언론에 살짝 났습니다만 제가 이제 한동안 양산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을 뵙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양산에 울산에 콘서트가 있어서 울산에 가서 인사를 한 김에 울산에서 양산까지 한 30-40분 거리라서 양산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양산에 인사를 받았다고 돌아오니까 바로 그 다음 월요일날 서울대학교에서 저를 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교수직을 이제 박탈당한 상태고 그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또 몇 년이 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은 그런 점에서 그런 변화가 하나 있었고요.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라거나 법무부 장관이라거나 과거의 일이고 교수직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교수직이 잘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언론에 좀 나왔겠습니다만 저희 자식들도 문제가 되었던 각종 체험활동 증명서, 표창장 등등 때문에 논란이 됐던 모든 자격, 모든 학력을 다 버리자라고 자식들이 마음을 먹어서 그걸 존중하기로 했고요. 그까지 포함해서 제가 근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하면 보통 사람들이 보았을 때 좀 멋져 보이고 빛나 보이고 좀 높아 보이는 이런 자리, 자격, 지위 이런 것들을 모두 버려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결심을 근래 했고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도 법적으로 맞니 안 맞니 따지기 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걸 다 놓자. 다행히도 저희 자식들도 그 점에 다 동의를 해줘서 모두 놓고 바닥에서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자라는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정수석 비서관이 아니더라도 또 장관이 아니더라도 서울대 교수가 아니더라도 그냥 시민 조국으로 보통 사람 조국으로 살아가야겠다. 또 더 잘 살 수 있다. 또 그런 시민의 한 사람, 그냥 보통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굳히게 되었습니다. 각종 자리 그렇게 제가 애착을 갖고 있었던 모교 교수니까요. 제가 나왔고 제가 가르쳤던 그 대학에서 해직을 당하다 보니까 좀 그중에 상처가 좀 있었는데
이마저도 제가 버려야 되겠구나. 완전히 버려야 돼서 보통 시민들이 이제 뭐 부러워한다 해야 될까요? 그런 것 자체를 완전히 놓아야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닥에서 시작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지금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무쪼록 잘 견디시고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조국의 고전산책 본격적으로 담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 서지 사항을 살펴보니까 작년 이제 11월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아주 많은 독자들이 사랑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참 기쁜 마음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책은 그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런 법과 관련된 고전을 일반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그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법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등등에 대한 많은 자료들도 인용하시고 또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 독자들이 법의 이해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이 주로 문인들이고 일반 시민들이어서 오늘 담화의 방향은 문학 내지는 인문학 쪽의 관점을 인문학 쪽의 한장에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이 책은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15권의 고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장마다 아주 매우 인상 깊은 그런 소개와 해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이 4장인데요, 4장. 베카리아라는 분이 쓴 범죄와 형벌이라는 그 고전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에게는 이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이 베카리아의 이 범죄와 형벌을 쉽게 설명해 주시고 1974년 그 창작과 비평사에 발표했던 정을병 소설가의 육조지라는 작품을 함께 소개하고 계신데 이런 범죄와 형벌과 정을병 선생님의 소설의 내용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궁금했고 그리고 이 베카리아라는 분이 상당히 낯선데 그 저자에 대한 소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책 서문에도 썼습니다만 한 10년 전에 교수 시절에 오마이뉴스 주최로 시민 대상으로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10회 이상 했던 것을 녹음 파일이 녹취 파일이 있었는데 그걸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다가 2019년 사태가 터져서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 원고를 정리할 틈이 없었지요. 근데 마침 검찰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걸 해서 그 재판부 제1심 재판부입니다. 기피 신청을 하는 바람에 6개월 이상 재판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뭘 정리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맹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 책에 이제 문학, 영화, 미술, 음악 등을 막 인용하고 있는 게 제가 대학교에서도 강의할 때도 그랬고 또 그런 시민대상 강의할 때도 그냥 법 얘기만 하게 되면 워낙 딱딱하니까 시민들이 또는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 비법률적 소재를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스쿨에서 강의할 때도 학생들한테 계속 강조를 하는 건데 그 서울대 로스쿨에 들어온 학생들이 대부분 정규활동한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냐면 자기 제일 잘났다는 생각이 있죠. 내가 제일 똑똑하다. 내가 공부 제일 잘했고 그럴 때부터 공부 잘해서 계속 1등 서울대 로스쿨까지 들어왔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학생들한테 이제 깨뜨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는 없습니다만은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 때 너희들 중에 전교 1등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다 전교 1등.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웃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전교 1등 해가지고 이 서울대 로스쿨 들어왔는데 전교 1등 처음 너희들 기준으로는 그 고등학교 때 공부 몇 등 했냐가 기준으로 보는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런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가수 조용필 씨가 있는데 가수 조용필 씨가 서울대 나왔냐 안 나왔다고 하겠죠. 그럼 너희들이 기여하는 거하고 조용필 씨가 세상에 기여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우리나라 시민들 국민들의 행복에 기여하겠냐라고 물어보면 말을 잘 안 합니다. 또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서 뭐 유명한 배우들 송강호 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송강호 씨 같은 경우도 굳이 말하면 뭐 유명 대학을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송강호 씨가 어디 나왔는지 아느냐 대부분 모릅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대학 나왔다. 근데 너희들이 나중에 법률가가 돼서 세상에 기여하는 것하고 현재 송강호 씨가 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하고 어느 게 유일치 한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학생들이 기가 좀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법대에 와가지고 법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이런 걸 배워서 나중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다. 문화, 예술, 음악 등 이런 분들이 근데 지금 시험 학력고사 학력고사 같은 경우는 서울대 로스쿨 생보다 못 봤을 거 아닙니까? 통상. 근데 실제 그 성취가 훨씬 더 위대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법을 볼 때도 제가 이제 법학을 가르칠 때 그랬습니다만 법을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법 조문을 중시를 해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세상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마라. 법 조문에 있는 단어, 법 조문의 논리에 따라 해석해서 적용하면 된다. 라는 접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접근 방법이 뭐냐면 법 조문 뒤에 있는 실질적인 힘관계, 이익, 욕망, 투쟁 이런 것이 직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 법 조문 해석을 정확히 한다는 입장이 딱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저는 뭐 하시겠습니다만 부자 쪽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시민들이 법에 대해서 경험하는데 법 조문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문학예술을 많이 이제 예로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을명 소설가 육조지 같은 경우는 1974년에 오래전에 나온 소설인데 제가 형법 수업을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수업 전에 육조지 읽고 와라 그럽니다. 육조지가 매우 짧은 단편 소설이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이겠죠. 공부하면서 그 육조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당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비에 74년 창비에 발표한 단편 소설인데 그 문장을 읽어보게 되면 순사는 때려 져지고 검사는 불러 져지고 판사는 미루어 져지고 간수는 형수의 간수입니다. 간수는 세어 져지고 죄수는 먹어 져지고 집구석은 말아 져진다. 6개의 조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974년 얘기니까 지금부터 도대체 50년 전 50년이 지났는데 보시면 순사란 말은 지금 쓰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경찰들이 때리지는 않습니다만은 검사는 불로 조지고 판사는 미룬다, 재판을 미룬다는 것입니다. 간수는 뭐냐면 안에서 사람이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 세워보고 죄수는 먹는 거에 급급하고 집구석은 재판하다 수사받고 재판받다 보면 집안이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육조지를 정을병 선생님 쓰시는 거고 이게 진짜 이분은 법률가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을병 선생님 법률가도 아니시고 법대 나오신 분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한국 경사 절차의 핵심, 한국 경사 절차의 최고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셨다 싶어서 이걸 이제 읽으라고 많이 보냈고 이번 책에도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은 이태리에 있는 체자레 베카리아라는 젊은 사람이 쓴 책인데
젊은 시절에 이 책을 썼는데 이 책 때문에 당시 유럽 전체가 뒤흔들립니다. 물론 이제 법학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책인데 법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의 위대함, 혁명적 성격은 모두가 알고 있는 책입니다. 그 당시 고문이 횡행하고 육조지가 정을병성의 육조지가 알렸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한 고문, 그 다음에 무죄 추정은 말할 필요 없이 다 유죄 추정이죠. 이런 것들이 병행했던 그 시대에 베카리아가 등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형사사법이 운영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범죄의 경우 범죄란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범죄와 종교에서 얘기하는 죄악을 구별을 안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 근데 종교에서 지금 종교 배교를 하거나 신앙을 바꾸면 지금 자유롭게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신앙 바꾸면 다 죽였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종교와 범죄, 윤리와 범죄를 구별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런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였고, 그리고 형벌을 가할 때 절대 고문, 비인도주의적인 그런 형벌을 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현재 한국 형사사법을 볼 때도 어떻게 우리나라 형사사법이 바뀌어야 될 건가에 대해서 큰 지침을 주는 그런 책이라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네. 예전에 그 육조지의 뜻이 조지다라는 뜻입니다. 조지다라는 말은 심하게 때리다, 고되게 때리다, 이런 때리다라는 말은 이제 점잖지 않은 그런 표현이죠. 아마 정을병 소설가가 당시에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풍자적으로 비유해서 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정을병 소설가는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면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고발하는 그런 소설을 쓴 작가로 평가받고 있죠. 또 건설단 사건에서 불법, 또 폭력, 위선 등을 고발했던 그 개새끼들이라는 소설이 우리에게 자갈면서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선생님께서 이 책에서 그 정을병의 육조지 말고도 너세미얼 호서의 주옥을 소개해 주셨고, 김세영 시인의 시작품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주옥을 시의 내용은 다들 아실 것이고, 이제 1967년에 이제 김수영 시인이 이 호선의 주옥을 시를 번역해서 출간했습니다. 제가 올해 4월에 그 책의 이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외래어 풀기 등을 교정해서 재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책에서 그 김수영 시인의 김일성 만세를 인용하고 나름대로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 김수영 시인의 어떠한 면에서 이렇게 호감이 있으시고, 또 특히 김일성 만세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주홍 글씨는 저보다 작가분들이 다 아실 그런 명작일 거고요. 아시다시피 그 이제 간통이라는 것이 사실 범죄가 되어가지고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생생히 묘사한 건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최근 근래까지 간통죄가 범죄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위헌 결정이 나서 지금은 다 처벌되지 않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간통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 그 도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없는 그런 간통이 존재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식으로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을 비난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이제 법학적 논쟁으로 갔는데 간통 폐지돼야 된다, 위헌다 얘기를 하게 되면 당장 비난입니다. 전화가 와서 너희 나쁜 놈하고 저희 연구실에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게 범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맹 교수님께서 이
말씀해 주셔서 김수영 시인이 그 조은글 시를 번역했다는 건 제가 오늘 처음 알았고 또 맹 교수님이 다시 또 그거를 수정 보완 번역하신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뭐 잘 모르죠. 그냥 문학 소년 정도 수준에서 시를 읽었던 정도인데 저는 이제 김수영 시인의 그 이승만 정권 그 초기에 그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섰을 그 무렵 그 자유주의에 가장 투철했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 하나하나에서 그 자유주의를 느꼈고 그 김수영의 자유주의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한 자유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걸 세상 좀 비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 어떤 측면이면 제가 책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뭐 자유 그러면 그 자유가 가진 자의 자유, 기업의 자유, 그리고 반공 자유, 반북 자유 이렇게 제한된 자유인 것이죠. 김수영 시인이 이제 1960년에 쓰신 김일성 만세라는 것을 제가 책에 소개했는데 실제 그 김수영 시인께서 1960년에 쓰셨는데 발표는 김수영 시인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모님께서 늦게 공개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이전에 공개했다면 김수영 시인이 치도혼을 당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모님께서 일부러 걱정하셔서 몰래 쓰려고 그 내용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유란 게 뭐냐 하면 김일성 만세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가장 금기시되었던 1960년 당시에 가장 금기시된 게 어떤 금기보다 가장 금기가 김일성, 북한의 문제였는데 김수영 씨는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시로 남겨서 지금 봐도 충격이고 지금 그 시를 봐도 사람들이 약간 묻지를 않았는데 이 김일성 만세라는 제목만 들어도 이거 말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저희 자기 검열이 되거든요. 1960년대 그 시기에 김수영 시인은 그런 제목의 시를 쓰면서 이런 문제까지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점에서 저는 김수영 시인의 자유주의 정신이 정말 투철하셨던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얘기를 하면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가 사실은 김수영의 자유로 이어집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그 영국 당시 자기가 가진 영국 시대에서 가장 금기시됐던 걸 다 깨면서 그 금기를 다 깨면서 그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했던 것이 쭉 우리나라까지 와서 김수영 시인의 자유까지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소개를 보았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영 시인이 그 김일성 만세를 써서 사실은 이제 발표를 해보려고 여러 언론사를 다녔던 거죠. 잡지사도 다녔고 무잡지사에는 이제 제목을 그러면 김수영 시인이 먼저 제목을 잠꼬대로 바꾸겠다라고 하시는 또 어떤 구절을 또 삭제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발표하지 못했던 작품입니다. 좀 전 선생님께서 그 금기를 깨는 자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60년대 그런 방공, 메카시즘이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던 것이죠. 메카시즘은 다들 아시다시피 1950년 전에 미국에 조셉 메카시라는 그 상원 의원이 공화당 지지 연설을 하면서 그 법무부에 205명의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미국 전체 사회가 큰 충격에 빠뜨린 정치 사상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이승만 정권 이후에 유입돼서 정치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이용해왔고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극복해야 될 것 중에 우선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이제 제가 사장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벚꽃은 산책에서 또 흥미로운 부분이 8장입니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책을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정답처럼 알고 있었던 즉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 책을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주셔서 참 흥미롭고 놀랐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또는 대학교 같은 법학 동론에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 따라서 법은 준수해야 된다. 라고 대부분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제가 대학교 왔을 때 법학 동론 수업 때 그 교수님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치셨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소크라테스의 원본을 읽을 능력도 안 됐고 당시에 그리스어를 번역한 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집시법, 언론기법법 각종 악법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얘기를 하면 방송 토론에서 또는 그 신문사 사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유명인들이 나오셔가지고 소크라테스도 그 위대한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라고 하고 그 악법을 준수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는데 왜 학생들이 이러냐 법을 안 지킨다 라고 다 꾸짖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를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뭔가 아니다 생각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저부터 이제 깜짝 놀랐던 게 90년대 돼서 제가 대학원생이 되고 대학원에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실제 우리나라에도 그리스어를 공부를 한 분들이 나와서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등을 번역을 해서 책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실제 봤더니 그런 말이 아예 없는 겁니다. 오히려 소크라테스의 변명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당시 배심원들이 사형을 내리겠다고 막 하니까 내가 이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 무릎을 꿇으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따르느니 난 죽겠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악법도 법이라서 그 법을 준수하겠다고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음이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학계에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법학계에서는 법 철학계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으면 모두가 일치하고 어느 나라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옛날에 배운 게 남아있어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깨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개한 사람이 누굴까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역추적을 해봤습니다. 제가 법학부에 있었습니다. 찾아봤더니 일제시대 때 경성제대 교수였던 오다카 도우모라는 사람이 자신의 법철학 책에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악법도 법이다라고 요약된다라고 썼어요. 그분이 오다카 도우모가. 그러니까 그 뒤로 오다카 도우모는 일본으로 갔고 오다카 도우모의 제자들이 한국 법학계를 또는 법조계를 지배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오다카 도우모의 제자들도 소크라테스의 원문은 보지 못했겠죠. 근데 그게 그런 잘못된 해석이 남았고 해방 후에도 그 다음에 바로 권위주의 정권, 군사독재 정권이 이어지니까 이 두 개가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부당한 배심한 결정에 내가 죽더라도 절대 내 사상을 포기 안 하겠다. 당신들이 나를 죽더라도 난 절대 포기 안 할 거고 당신들의 결정 때문에 당신들이 저주를 받을 거다. 이게 이제 법을 잘못된 법, 악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위주의 정권 때 우리가 위축된 사고, 소극적 사고를 하게 된 여러 이유가 지금 바로 오다카 도우모에서 출발한 것이다라는 걸 좀 밝히고 싶었습니다.
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였고 또 법창자였던 오다카 도모가 왜곡해서 한 말입니다. 해방된 뒤에 그 제자들이 우리 법학회 중심 세력이 되면서 왜곡을 통설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들으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또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그 친일의 세력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강하게 영향을 끼쳤는지 이 사안을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되는 면입니다. 다음으로 이 책에는 또 이 책 전체에 보니까 선생님께서 그 시민 참여 재판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2장의 그 몽테스케의 법의 정신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더 이렇게 강조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시민 참여의 재판에 대한 그런 필요성, 외국의 사례, 앞으로의 전망 이런 데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권위주의 정권 때 같은 경우 정권이 끝나고 지금 이제 정치적 민주화가 1987년 헌법 체제 하에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987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대표자를 우리 손으로 뽑는다는 거죠. 1987 그 이전에는 예컨대 국회의원도 유정회 기억나시죠? 유정회. 우리가 유정회 국회의원들 우리가 못 뽑았습니다. 유정회는 따로 뽑혀서 단체체육관에서 국회의원 3분의 1이 따로 뽑혔습니다. 우리가 뽑은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직접 못 뽑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 주권자가 내 권리다라고 해서 직선제를 요구하고 6월 항쟁이 일어나서 지금은 대통령, 국회의원 외에 그다음에 김정일 대통령이 이제 단식을 통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서 지방 의원들도 우리가 뽑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를 뽑는다라는 것이 내가 대표자를 내가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게 정책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데 그게 198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의민주주의도 우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재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부 잘해서 법대 나와서 로스쿨 나와서 옛날 같은 사법고시 합격해서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판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몽테스키에가 상권분립 얘기했다는 건 뭐 초등학생, 중학생도 아는데 그 몽테스키에가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핵심 중에 하나를 뭐라고 했냐면 시민 참여 재판이었습니다. 몽테스키에는 프랑스 귀족입니다. 특히 법복 귀족이라고 불리는데 대대로 법조인으로 자라고 그 당시 프랑스는 법조인이 세습이 됐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은 자기 큰아버지가 법원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법원장이랍니다. 귀족 중의 귀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과 관련해서 전후와 이제 프랑스 혁명 일어나진 않았지만 프랑스 사회를 보면서 프랑스 사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 비판을 하는데 법조인들에 의한 판단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민 참여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비법률 이런 사람이야 프랑스 최고의 법복 귀족이 법률가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판단하면 잘못 판단이 내려진다는 얘기를 매우 강조를 합니다. 시민들의 법을 전혀 모르는 시민들의 판단이 법률가보다 더 우위에 있고 더 나을 수 있고 옳을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로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래서 두 유형이 있는데 영국, 미국식 영미식 나라, 영국, 미국,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쪽은 어떻게 하면 배심 재판이 들어오는 거죠. 유죄, 무죄는 배심원이 판단하고 판사는 형량을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쪽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법정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여기가 법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시민들이 앉아 계신 관중석이 방청석이 있고 뭐 피고인이 있다고 한다면 검사가 여기 있고 피고인 변호인이 않습니다. 우린 이 법대에 판사 단독 판사 같으면 판사 1명, 그 다음에 그 한 단계 올라가면 판사 3명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모습 잘 익숙하실 겁니다. 독일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이 법대에 홀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3명짜리가 기본인데 1명 전문 판사, 2사람 시민, 그 다음에 좀 큰 사건 같으면 5명이 앉아 있습니다. 2명 전문 판사, 3명 시민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영미식 배심원은 아예 배심원이 따로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건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영미식 배심 말고도 대륙법계의 그런 시민참여 재판을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참심제라고 합니다. 영미식은 배심제, 대륙식은 참심제라고 하는데 법대에 아예 같이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참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죄무죄 판단 자체를 법률가인 판사와 비법률가 같이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형식은 좀 차이가 있지만 몽테스키에가 그걸 설파를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을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주창을 하면서 도입되었는데 배심원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그게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걸 활용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고 정부에서도 강하게 권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 포함해서 모두 미국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을 얘기하면서 사법제도 관련해서 아무도 잘 소개를 하지 않는 제도가 뭐냐면 미국은 판사를 선거로 뽑습니다. 국회의원 뽑을 때 그 선거에 판사 용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같으면 서울 왔다가 서울중앙지법, 서부, 동부 이렇게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 선거를 할 때 판사를 선거로 뽑습니다. 그 판사의 판결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 선거로 바꿉니다. 그리고 검사 있지 않습니까? 검사 중에서도 검사장이라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앙지검 검사장, 동부지검 검사장 그 직업에 가장 윗사람입니다. 검사장도 미국은 선거로 뽑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얘기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와 검사를 선거로 뽑는다는 생각을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더라도 말을 안 하거나 시민들도 그런 것을 상상을 안 해보는데 자본주의 나라인 미국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판사도 검사도 시민들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재판 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라는 제도가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는 지금 정치적 민주주의 대표자를 뽑는 것,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지방자치 의원 뽑는 건 다 하고 있는데 법조 쪽으로 가면 내가 뽑아야 된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아니다. 우리가 OECD 국가인데 OECD 소속 국가인데 OECD에서 다 시민 참여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안 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일본의 잔재일 수 있습니다. 일본이 만들어둔 제도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실제 다른 나라에서 일본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르거나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정부 자체가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워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법제도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몽테스키에를 소개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이 시민 참여 재판이 노무현 정부 때 도입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형사재판의 0.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구성력이 없고요. 그래서 참 제도는 있는데 거의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책에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을 소개하면서 몽테스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국의 남부 민족, 북부 민족에 비해서 용감하지 못하다 이런 진단을 하셨는데 이 책이 1748년에 가입됐는데 어떻게 한국을 살폈는지 또 궁금했습니다. 그건 질문은 아니고요.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시민 참여 재판 외에 또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있는 분야가 이 사법 살인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조봉원 사건, 또 인혁단 사건, 또 김명호 사법관대 교수 판사 사건, 공격 사건 이런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법 살인이 당사자들 중에 계시는데 사법 살인은 시민들이 어떻게 대항해야 되는지 한번 정말 이 점이 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몽테스큐의 말씀 짧게 드리고 보겠습니다. 몽테스큐가 이 법의 정신에서 전 세계 나라 그 시점에서 온 세상에 있는 지금 온 나라들에 대한 법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얘기도 하면 심지어 그래서 한국에 내가 있는데 한국에서 북방에 사는 사람하고 남방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몽테스큐의 위대함이 어디 있나 생각해 보면 법의 정신을 통해서 상권 분립을 얘기했다는 것 외에 법이란 것을 얘기할 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조문 논리 외에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문화와 관습과 의식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법의 정신의 위대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사법살인 문제는 독일의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때도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때도 사법살인이라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여기 예링이 예를 드는데 미하일 코라스 사건이라는 예를 듭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지금 찾아보시면 지금 찾아보실 수도 있고 저도 영화 재미있게 감동 있게 보았던 영화인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권리가 독일에서 뺏깁니다. 영주로부터 권리가 뺏기니까 권리를 찾기 위해서 단순히 흡소한다 이런 거 외에 아무리 흡소를 안 들어주는 겁니다. 법 시스템이 영주가 부당하게 나의 말을 뺏어간 거예요. 아무리 흡소를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와 자기 동료들, 자기 하인들 데리고 총을 들고 쳐들어가서 전쟁을 벌이고 뺏어옵니다. 그런데 살인을 했다는 결국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 사람도 나중에 목이 잘립니다. 이런 과정을 실화를 설명을 하면서 예림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사람 살인범 이렇게 혼냈을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된 이유는 뭘까? 당시 독일 사법 시스템이 이 사람을 이렇게 총 들고 쳐들어가도록 만들어 버렸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사법 살인이 정말 제일 나쁜 살인이다. 보통 사람들이 한 사람 죽이는 거 말고 사법 시스템이 사람을 죽이는 거 그게 제일 나쁘다라고 예링이 말합니다. 예링은 독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법학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링이 최고의 법학자인데 쭉 자기 나라 독일을 보니까 제일 나쁜 게 사법살인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봉암 같은 경우 축산 조봉암이 진보당 만들어서 이승만을 위협하니까 갑자기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사형시켜버렸거든요. 또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도 그냥 바로 유신을 위협한다, 박정희 위협한다 싶으니까 바로 사형시켜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다 나중에 아니었던 게 확인되어가지고 재심에서 몇십 년 뒤에 다 무죄 판결납니다. 즉 사법제도가 조봉암을 죽인 거죠. 사법제도가
인혁당 재건이 관련되었던 학생들과 시민들을 죽였던 거 아닙니까? 이 사법살인인데 저는 이 사법살인이라는 게 옛날에 권위주의 정권 때, 독재 정권 때 일어났던 거냐, 그때만 일어나고 그친 거냐, 그때는 중정, 지금 남산이죠. 남산 끌려가서 또는 저 남영동 끌려가서 고문당한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다 우리가 공포, 남산 끌려간다고 그러면 그게 공포였죠. 남영동 간다고 그러면 공포였고, 저도 그 옛날에 그 근처 가면, 남영동 근처 가면 장벽이 엄청나게 높고 건물만 봐도 겁이 났었습니다. 그 옛날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계명천지에 무슨 뭐 지금 옛날에는 사법살인이 일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예를 들 수 있는데 딱 하나만 내려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가장 최근 예로 우리나라에서 화교 출신의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화교 출신인데 북한에 살던 화교 출신인데 이 남매가 탈북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정착을 해서 공무원이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되는데 국정원이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간첩으로 몰고 간첩이 아니라고 해도 간첩을 몰고 난 뒤에 증거를 나중에 조작을 합니다. 중국 정부가 발급했다라고 하는 그 가짜 서류를 국정원이 만듭니다. 이 요성신들, 이 두 남매가 중국에 가서 언제 넘어가서 언제 넘어오고 그때 누구를 만나고 이런 자체를 가짜로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이 사람은 미칠 노릇이죠. 이게 확인되면 본인은 뭐 몇십 년을 살지는 모릅니다. 나중에 여기 밝혀집니다. 밝혀져가지고 국정원 담당자들이 처벌을 받는데 문제는 그거를 가지고 기소했던 검사들은 감옥을 안 갑니다. 그 기소했던 검사 중에 한 명이 이시원 검사인데 이시원 검사는 현재 용산 대통령 비서실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신 분들 이시원 치시면 바로 나오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냥 사람을 조업해서 고문하고 정기고문, 물고문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그럼 잠이 안 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물고문, 정기고문 찾겠습니까? 그건 지났는데 계명천지에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게다가 증거를 아예 조작해서 이 두 사람의 목숨을 사실상의 목숨을 끊기 직전까지 합니다. 근데 천만다행으로 서류가 조작이 밝혀져서 두 사람은 살아납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몰고 갔던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아요. 너무 이 점에서는 우리가 모두 분노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이 점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참 그 사법살인의 예를 들으니까 좀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전에 7장의 예링의 권리위원 투쟁 지금 소개해 주셔서 2장, 4장, 7장, 8장 이렇게 4권의 보존의 소개를 들었습니다. 더 듣고 싶은지 지금 벌써 시간이 4시가 돼서 더 들을 수는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이 복고전 산책의 이 고전으로 삼은 책들이 다 서구의 고전 책들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고전, 법고전은 없나? 또 우리나라의 법고전은 없나? 이런 또 궁금증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법 체계가 서구 계몽주의 시대, 또 자유주의 시대, 자유주의 사상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큰 틀은 그러하기 때문에 주로 그걸 서구 사상가를 중심으로 이 책을 썼고요. 하여튼 이제 만약에 제가 청와대에 안 들어갔다면 이어서 동양 쪽으로 아마 강의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2017년에 청와대 들어가면서 스톱이 정지가 되고 그 뒤로 뭐 장관 임명되고 난리가 나서 아예 오는 걸 못하고 있는데요. 동양 이제 법 고전 중에서는 저는 한국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정약용의 흥미신서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흥분의 흥자가
이제 자제한다, 절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약용 자신이 뭐 치도곤을 당하고 형제 다 죽고 본인은 유배가고 이런 경험을 절절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책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시도 형벌권 남용, 지금으로 얘기하면 검찰권 남용에 가까운 거겠죠. 형벌권 남용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 흠음 진설을 보게 되면 국가 형벌권은 반드시 절제돼서 사용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거를 여러 사례를 가지고 강조를 해서 그걸 한번 소개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법가 사상을 좀 제대로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악법도 법이다 이런 얘기와 관련이 있는데, 법가 사상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는 있습니다. 그전에는 법 없이 왕이, 당시 거기에 뭐 황제, 왕이, 군주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있었겠죠. 귀족은 처벌받지도 않고 왕족 처벌 안 되고, 이게 문제다 그래서 법가 사상은 왕도 귀족도 똑같이 처벌돼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 점은 이제 법가 사상의 위대함인데, 법가 사상의 근본적 관계는 뭐냐면 당시 군주의 통치술로서 법을 설정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법이 주권자,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 수단으로서의 법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좀 너무 이제 추상적인 얘기는 한데, 그거 법가 사상의 두 측면, 장점과 단점, 음과 양을 한번 소개해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한 상태에서 이제 뭐 집안, 저를 포함해서 집안이 난리가 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잘 견디시고 건강하셔서 동양의 고전, 법고전, 우리나라 법고전 그에 대한 책을 집필해서 우리를 기회를 주시면 기대하겠습니다. 흠음 진사의 흠자가 이제 또 다른 뜻으로는 공경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니까 다산 정약용이 사회적 약자, 백성들을 이렇게 공경하는 애민사상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법고전 산책 이 정도로 하고요. 작년에 5월달에 선생님께서 이 조국의 시간을 이렇게 출간하셨습니다. 제가 이 살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출판 역사상 놀라운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3월에는 보니까 가불선지국이라는 책도 가능한데 그 책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2017년 사태 이후로 저나 저희 가족들 전체가 약간의 과장이겠습니다. 불교식 용어로 무관 지역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 정신이 뭔가 일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정신도 없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겨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해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정신을 이제 고추 세워야 되니까 믿고 쓰자, 믿고 쓰는 것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운동을 하자 해서 운동을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법고전 산책 같은 경우는 좀 근본으로 돌아가는 책입니다. 법이든 이게 단순히 법사상가만이 아니라 정치 철학, 사회 철학에 대한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공유하려면 좀 근본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법고전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저는 뭐 알고 있었고 가르쳤던 거지만 이걸 좀 시민들과 나눠야겠다 생각을 해서 보다 대중적으로 썼던 책이고요. 가불선진국은 제가 청와대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정책 문제 좀 바뀌어야 될 정책,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정책이 뭔가를 청와대 근무 한 2년 만하면서 메모를 쭉 해뒀습니다.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정리한 게 이제 가불선진국입니다. 왜 가불이냐 그러면 저희는 좀 가불이라는 용어는 거의 쓰지 않는데 우리가 미래로부터 당겨
받아서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 돼서 모자란 게 많다, 더 이룰 게 있다, 특히 민생, 복지 분야에는 아직 모자란 게 많다, 이런 취지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맹 교수님이 소개했던 조국의 시간은 그 책은 사실은 이제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에 썼던 책이라서 책 발간하고 난 뒤로 사실 그 뒤로는 지금까지 제가 제 책을 안 보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약간 저항감이 있다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 가불 선진국이나 먹고도 산책은 책을 내놓고 제가 교정을 오타도 발견해 하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조국의 시간은 책 내놓고 제가 그 책을 여러 새가 많이 찍힌 걸 알고 있는데 책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힘들었던 상황에 대한 토로를 한 책이라서 저의 이제 감정이나 고통 이런 것을 막 토로했던 책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 책을 보고 저와 감정적 공감대를 형성했던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책을 사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다시 그 책을 좀 돌아볼 때가 되면 마음 편히 돌아와 봐서 그걸 정면 개정판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책을 아예 안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담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걸로 이 벚고선 산책은 15건의 고전을 소개하고 있어서 한 1년 정도는 들어도 고전은 기중한 책입니다. 시간 관계에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2017년 제가 장관에서 내려오고 난 뒤부터 사실은 계획을 세우기가 좀 힘든 상황에 제가 처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고 해서 그 계획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고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무슨 결정권이 저한테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노력을 하고 소명을 하고 설명을 해도 다르게 결론이 나는 거가 매우 많아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진행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몸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한 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당장은 지금 재판을 보다 좀 겸허한 자세로 재판을 잘 받아야겠다. 그래서 그게 2심 결과가 뭐 내년 초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재판에 신경을 쓰고 있고, 가족들을 좀 잘 챙겨야겠다. 그리고 제 친구들, 동지들 관계 띄엄띄엄입니다.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고민하고 이런 걸 나눠야겠다. 이 정도가 현재 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쓰고 읽는 것 하나, 일상생활에서는 쓰고 읽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을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고통, 통증이 막 힘들 때까지 운동을 하면 그 머릿속이 싹 비워지더라고요. 그 건강 유지하는 효과도 있고 해서 힘든 운동을 일부러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가 제 앞으로 계획이라면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조국의 벚고선 산책 단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 선생님께서 늘 건강하시고 좋은 책을 더 많이 집필해 주시고, 지금 뭐 이 정도의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계획에 실조로 있으시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귀한 시간 또 귀한 말씀을 주셨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도 귀한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조국 선생님을 비롯해 함께 큰 박수를 치며 그러면 우리의 행사는